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방한을 하겠다던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 후 불이 나게 찾아간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첫 방문지 베트남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단에게 아세안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징용 문제 해결이 전제라며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왜 베트남을 첫 번째 순방 국가로 정한 것일까요? 스가의 베트남행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팔아먹기 위한 협정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동남 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앞마당격인 동남아에서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을 위한 우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 2차 집권 직후인 2013년 1월 처음 순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순방지마저 답습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호엔 스원푹 총리 등을 만나 강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과 일본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아세안에 관한 정책 연설도 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스가 총리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일본이 생산한 방위 장비를 수출할 법적인 틀이 되는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일본은 앞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응호엔 스원푹 총리와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P1 초계기나 C2 수송기 등을 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의 요청을 바탕으로 수출할 장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과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끊긴 여객기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고 기업인과 숙련 노동자 등이 14일간의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호엔 스원푹 총리도 1970년부터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회담 모두에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에 대한 목적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의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중국을 정조준해 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은 남중국해,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인데요.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기업 주재원과 장기 체류자의 왕래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도 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투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도 교환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베트남의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국계 자본이 일본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일찍부터 삼성전자, 신한은행, 효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싹을 뿌린 덕에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도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동남아의 진출에 확장세를 넓혀오던 일본보다 한국 자본의 파워가 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코로나19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아시아 지역 생산기지 재편 계획에 따라 태국 백색가전 공장을 40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파나소닉에서는 태국에 있는 설비를 뜯어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일본 파나소닉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뒤통수를 때릴 때 때리더라도 예고를 하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 그것도 하필 베트남이라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으로 일본 자본이 일찍부터 들어가 털을 잡은 국가입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감정도 우호적이고 일본 색채가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속내가 존재한다는데요. 파나소닉은 최근 파나소닉 베트남을 단순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만들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을 포괄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솔루션 관련 전략을 주도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파나소닉뿐 아니라 일본의 의료 화장품 가게 체인 마스모토 기요시 또한 베트남에 오픈식을 갖고 향후 베트남에만 15개의 점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져가 팔아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16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험한 바 있으며 심지어 누적 확진자 수에서조차 중국을 앞섰습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지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상부적으로 입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보건소는 그를 경증 환자로 판단, 입원시키지 않고 자택에 머물게 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 그는 보건소 측에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입원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집중 치료실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 전국에 5,709개에 불과합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가 약 30개이지만 일본은 5개 뿐입니다. 전문의도 없습니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가 인정한 전문의는 1820명 뿐이어서 의사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경제 활성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팬데믹 예방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본인들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원격 진료를 상시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즉 온라인 진료는 원래 초진에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낙도에 사는 환자 등에 한해 허용해 왔습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료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조차 시기상조로 여겨져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도장 쓰는 나라에서 온라인 진료를 한다고 하니 덧셈 뺄셈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미본 적분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협회에서도 어린이의 경우 증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의 정확성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자국의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손보기에도 바쁜 와중에 일본이 베트남 파나소닉에서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솔루션 관련 전략을 주도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코로나19로 돈벌이 한번 해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 후진국의 망신스러운 면모를 보인 일본이 베트남의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료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제 분야에서조차 일본의 베트남 진출은 썩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양국과의 국민 감정과는 별개로 베트남에서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베트남의 핸드폰과 자동차 시장은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베트남이 참 박쥐 같은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손으로는 일본을 잡고 한 손에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도와달라며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 총리는 삼성에게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의 베트남 사업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삼성의 성공은 곧 베트남의 성공이다. 베트남이 모든 측면에서 삼성의 세계 최대 전략 생산 거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법인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은 1억 5천만 대로 삼성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9월에도 베트남 시장에서 고속 질주하며 판매량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를 달리는 일본 도요타와의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베트남 합작사 현대타항콩은 지난달 한 달 동안 8월보다 53% 늘어난 8,213대를 판매했고 판매량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1월부터 9월 누적 판매 대수도 49,20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3위도 기아차가 차지했는데요. 3,854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의 월별 판매량 점유율은 30.1%, 기아차를 포함하면 무려 44.3%에 이릅니다. 2019년 기준 40만 대에 이르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차인 셈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시장은 미국을 강타한 감염병 사태의 여파로 인해 미국은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7월 30일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GDP 감소폭은 미국 정부가 197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에 비해 4배에 가까운 감소폭이 나온 것을 보면 감염병의 여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략을 최선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던 트럼프에게는 난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 발표 소식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대선 연기까지 거론할 정도였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는 앞으로 더욱더 중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반중 노선의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선물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 간절히 필요해진 상황에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 비약적인 기술력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된 몇 가지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의 인공위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1분께 지구에서 35,786km 떨어진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아나시스 2호가 임무에 본격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독자 통신 위성을 처음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저기 전파 교란 공격 회피 성능이 3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전송 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30여 개의 각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덤으로 예상치 못한 스페이스X의 페어링 수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한국의 로켓 재활용 시대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달 20일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펠컨 9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려 최단 기간의 로켓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30일 첫 민간 뮤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사용했던 펠컨 9 로켓을 재활용해 51일 만에 다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 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세웠던 최단기 재발사 기록을 3일 단축한 것인데요. 25년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로켓, 우주기술력 발전을 위한 빗장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미 양국은 9개월간 마라톤 협상을 거쳐 우리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 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군사 정찰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개발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실제 이러한 기대감에 고체 연료와 엔진 제작의 기술력을 갖춘 한화 등 기업들이 수혜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논리는 비즈니스 논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정찰용 인공위성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기술력 혹은 미군수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 50조 원 이상의 한국은 미군수 산업에 큰 손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만 북한, 중국, 일본 등의 반발과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요구 등의 리스크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의 정찰 역량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도 개정 동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이 있었던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해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기술 역량 강화 소식은 또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도 기술적인 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가행정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랑스 ITR 국제기구에서 개최된 장치 조립 착수 기념식을 기점으로 국제핵융합 실험로의 본격적인 핵심 장치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R 프로젝트는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등 회원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7조 원을 투입해 10년 이상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하고 완공 후 2040년까지 실험, 운영하는 인류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최대의 프로젝트로 손꼽힙니다. 그간 한국은 ITR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ITR의 핵융합 장치는 핵융합연구소에 있는 한국형 핵융합연구로를 25배 키운 장치로 KSTAR의 데이터를 ITR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핵융합연구소에 따르면 ITR 국제기구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136건, 6,180억 원의 ITR 조달품 수주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ITR에 참여하면서 납부한 분담금 3,723억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대부분의 돈은 국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고용 창출과 핵융합 쌍용화 기술에 쓰인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도 우리나라가 이번 핵심 장치를 조립하는데 70에서 80% 기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내 기술력의 우수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들과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중국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중국이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집니다.